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평가의 관심은 학생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사 평가나 교육과정 평가나 학교 평가는 사실은 교사 평가나 학교 평가 같은 경우는 시도 교육감과 같은 분들의 관심사항이죠. 하지만 학교장에는 관심사항일지 몰라도 교사 입장에서의 관심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실제 필요한 지식으로서의 교육학을 묻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라든가 교사평가라든가 학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주어지는 사례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평가의 모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오늘 듣고 끝내시면 돼요. 타일러 하면 우리가 익숙한 거는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개발을 한 개발자이자 교육 목표, 교육 평가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강조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기존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평가가 평가책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의 평가하면 학생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학생 평가만 생각하고 있다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구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은 교육 과정이 과연 교육 목표로 수립한 것들의 내용들을 잘 달성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모형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은 어디에도 적혀 있냐?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책자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책의 평가 파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목표 달성 모형은 교육 과정이 교육 목표 수립한 내용들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 검증하는 모형이라는 거죠. 학생 평가 모형이 아니라 교육 과정 평가 모형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논술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한 번은 들어둬야 되기 때문에 교육 목표 달성 모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 목표 성취 학습 과정의 개선에 필요해요. 여기 보면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평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냐? 목표 선정을 해요. 당연히 타일러 함정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목표 수립,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목표 선정이 돼 있어요. 이미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교육 목표 수립을 했다고요. 그다음에 명시를 하고 도구를 제작을 해요. 무슨 도구? 교육과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예요. 교육과정을 잴 수 있는 도구지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료 수집을 해요.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시범학교에다 실시를 해볼 거 아니에요. A 학교에다가 시범 실시하고 기존 방식대로 B 학교를 해갖고 이 둘의 학업 성취도를 재워서 이 둘을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고요. 목표를 명시, 행동목표 명세와 여기 행동목표는 목표 자체가 행동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 행동, 이원 분류 목표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잡았잖아요. 도구 제작을 하는데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총점들을 내봐야겠다. 평균을 내봐야겠다. 두 학교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겠다? 한 학교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적어도 시범학교하고 기존 학교하고 성적 차이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고 이 둘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적어도 하려면 여러 학교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버스는 어떻게 했냐면 괴리 모형이라는 모형을 냈어요. 이 괴리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을 하게 되면 표준은 이 정도가 스탠다드야. 요까지가. 그 다음은 요까지야. 그 다음은 요까지야. 라는 표준을 미리 정해두면 이 학교가 이 수준이다, 이 수준이다, 이 수준이다 라는 것들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으로 생각하면 그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술 선생님이 반 아이들 딱 놓고 수채화를 쫙 나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서를 쫙 1등부터 쫙 매겨요. 그래놓고 미술 작품 여기 이렇게 미술 그림 이렇게 있으면 요까지는 수, 요까지는 우, 요까지는 미 하고 하거든요. 왜? 선생님이 정한 표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채색도 좋고 구도도 좋아. 얘는 채색은 좋은데 구도가 좀 별로야. 얘는 구도가 채색 자체도 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름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평가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과 수행 대비의 괴리를 보는 거고 투입과 과정, 산출별로의 비용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비용 효과를 볼 필요가 없죠. 이 프로보스의 괴리 모형도 교육 과정에 대한 비용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비용 효과를 보는 거예요. 설계, 실행, 과정, 성과, 비용 효과 분석. 설계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한 변인들을 살펴보는 거고 실행에 있어서는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뭐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눌지를 구분하는 표준을 잡아야 되고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에 진행되는 내용들의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 수집이에요.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는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학생평가의 결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죠. 여러 가지 자료 중에.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고 성과를 비교하고 투입된 자원 대비 과연 그 교육과정이 괜찮았는지 새로 교육과정을 했더니 투입되는 비용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인력, 예산,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대비 과연 시범학교가 성적이 좋아지는 게 더 나은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보스의 괴리 모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 교육과정이 과연 목표 달성을 제대로 했냐라는 목표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있잖아요. 타일러도 그렇고 프로보스도 그렇고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 달성 모형, 교육과정에 대한 목표 달성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육과정에서 보면 공식적 교육과정, 이거는 딱 공식적 교육과정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잠재적 교육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을 전개를 하면 공식적 교육과정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식적 교육과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부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를 낼 때는 공식적 교육과정의 성과만 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를 같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같이 보자. 이게 공식적 교육과정의 플러스 잠재적 교육과정의 효과까지를 같이 보자. 이게 스크리븐과 스테이크의 판단 모형, 스테이크의 반응 모형,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죠.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특히 잠재적 교육과정을 열심히 살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스티븐과 스테이크의 판단 모형이 그래서 잠재적 요소까지 같이 봐야 되니 공식적 요소와 잠재적 요소에 대해서 전문가가 판단하면 되겠네. 이 학교 교육과정 수행되는 거 본 사람이 저 학교 교육과정 수행되는 거 보고 이들 비교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라고요. 학생평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목표 자체가 가치가 있고 양적 자료도 달성하는 게 있고 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목표만 봐갖고는 질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모형을 비판하고 개선시킨 것이 바로 이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판단 모형, 반응적 평가 모형, 예술적 비평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거는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같이 양적 성과를 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재적 효과는 평가 효과와 부작용,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 안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부작용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이 잘 달성했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비교평가.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없지만 잠재적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비비교 평가를 해야죠. 이 교육과정을 도입을 했더니 긍정적인 효과에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어. 그게 다른 학교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비비교 평가를 하는 거고, 목표 평가는 공식적 교육과정, 탈목표 평가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까지를 같이 살펴보는 목표 평가와 탈목표 평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형성평가와 총합평가를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독을 해야지, 이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거라서 이렇게 목표, 탈목표라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스테이크의 반응적 평가라는 것들은 평가의 여러 측면을 기술하고 판단하는 거죠. 학생 평가 같으면 그냥 점수 내고 땡이죠. 평가의 선행 요건, 실행 요건, 성과의 교육과정이라는 것들이 수행하기 이전에 사전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전개를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선행 요건이에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전개를 하면서 나타나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행 요인이에요. 교육과정을 했더니 총괄평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투입된 비용 대비 효율성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과 요인이에요. 이게 학생 평가다 그러면 선행 요건, 실행 요인, 성과 요인이라는 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죠.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나눠보는 게.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은 전문가 자질을 통해서 통찰력을 활용하는 거죠. 기존 교육과정과 기존의 A학교의 교육과정과 B학교의 교육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범 실시를 A학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직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자질을 갖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전문가가 자신이 다양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봐온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학교를 가서 감상을 해요. 실제 사상 감상해요. 기술적인 측면을 보고 해석적 측면, 평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리포트를 쓰는 거라고요. 결론 도출하고 이 교육과정이 어떻더라는 것에 대한 재현을 해요.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글로 표현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술적 비평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술적 비평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가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모형이라고 한다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의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학교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학교 평가 모형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토플빔의 의사결정 촉진 모형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학교 평가를 왜 하느냐? 학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영체제 효율성, 평가가 의사결정에 공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육 과정이라면 의사결정 할 내용이 없죠. 그런데 학교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의사결정 모형들은 학교 평가 모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평가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 요소들 보면 맥락, 바로 학교가 처한 현재의 환경이에요. 학부모는 어떻고, 정책 당국은 어떻고, 학생들 수준은 어떻고, 가르쳐야 될 교육 과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의 그 처한 상황을 보는 게 맥락. 그 다음에 투입을 하는 것들은 학교에서는 시설 투입을 하고, 교사를 투입하고, 가르쳐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투입 요소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으로 보면 교육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과정에서의 그 요소들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가 가르친 결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졸업생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보자라는 거라서 이거는 스토플핑의 경우에 의사결정 촉진 모형이라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학교의 각 단계별, 처해진 상황,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한 것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스티븐슨의 소비자 지향 평가 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학교 교장 선생님은 스토플핑의 의사결정 촉진 모형의 결과물들을 중요하게 바라보겠죠. 왜? 학교 의사결정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학교를 개선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스티븐슨의 소비자 지향 평가 모형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입장이 아니라 학교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볼 때 어떻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걸 보는 거죠. 즉, 학교의 궁극적인 고객은 누구냐? 학생과 학부모죠. 학생과 학부모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그래서 마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놓고 소비자 리포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전제품 살펴봤더니 편의성에서는 어떻고, 가격 면에서는 어떻고, 안정성 면에서는 어떻고, 이런 거 별점 매겨갖고 하는 리포트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소비자 리포트. 이런 것처럼 학교를 마치 상품이나 서비스로 놓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요소들을 다 평가해서 체크리스트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숙사 체크리스트의 핵심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거겠죠.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결과, 졸업생의 진로, 학교의 시설, 급식 요소, 기숙사 요소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놓고 평가를 해서 매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 내부에서 평가해서 우리 학교는 이래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믿겠죠?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3자인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학교 평가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학교를 평가를 해주세요.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서포트해 드릴게요. 해서 받아가지고 평가를 매기면 그 외부 전문가는 여러 학교를 평가한 결과를 별점 형태로 매기는 거예요. 별 4개 반, 별 3개, 별 1 이런 식으로 별점을 매기는 거. 왜 이 별점이 나왔는지를 각각의 부분으로 나눠서 리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왜 이 짓을 해요? 라고 물어보겠죠. 왜 돈 들여갖고 평가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학교에 학생들이 배정이 되지만 미국은 바우처 들고 가서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바우처 받아야지, 학생들이 지원해야지 학교 예산이 충분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아요 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학교 좋다니까요 라고 학교 내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학교 평가 전문기관인 어디로부터 별 5개를 받았어요. 세부 내용은 이렇게 리포트로 나와 있고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도예요. 대리평가자 선정인데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 평가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맥그루힐이라는 출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 자회사 중에 학교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 평가 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데를 하나 선정하고 자원하고 인사를 동원해서 요구사정 실시하는데 바로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서포트를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객관적인 결과가 이래요. 졸업자의 취업률이 이래요. 진학률이 이래요. 아이비리그에 몇 프로가 갔어요. 그 아이들의 수준이 어때요? 이런 얘기. 평가 준거를 외부 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 방법을 결정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수집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보고서 작성이 없는데 여기 보고서 작성이 있어요. 왜? 의뢰를 했으니 보고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보고서를 갖다가 평가 보고서를 보고 나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홈페이지에다 걸어놓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 평가 회사로부터 별점 4개 반을 받았어요.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갑니다. 전미 고등학교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고 학생들이 여기는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데 기숙사나 급식이 별로 안 좋네. 가르치는 건 잘 못 가르쳐도 여기는 시설이 좋네. 애들이 진학을 잘하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 확인 방법, 비용 분석에 활용을 하죠. 그래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스토플핑 의사결정 모형은 학교가 자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뽑아주는 게 스토플핑 의사결정 촉진 모형이면, 스티븐슨의 소비자 지향평가 모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뽑아내는 모형이 뽑아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간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스티븐슨의 소비자 지향평가 모형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러한 그 평가 모형들은 학생 평가에 관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술로 시험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들은 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딸딸딸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은 타일러의 함정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하고 있는 그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모형을 따로 기술한 게 아니에요. 목표 달성 정도. 무슨 목표?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 목표 달성. 교육의 의도적인 활동,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모형에서 목표 수립할 때 타일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용, 행동, 이원 분류에 의해서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고, 행동 목표로 해야지 측정이 가능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딱 그 얘기라고요. 교육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 교육과정에 대한 달성을 누가 잘했냐에 따라서 학교 경영이나 관리 평가에도 적용할 수밖에 할 수가 있죠. 확장하면. 하지만 기본 목표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주 목표죠. 장점은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죠. 어떻게? 교육 목표를 내용, 행동, 이원 분류 목표에 의해서 목표를 정했으니 측정은 당연히 가능하죠. 측정이 가능하니 명확할 수밖에 없죠. 수치부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과정 평가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결과 확인을 통해서 책무성을 자극하죠. 당신네 학교의 교육과정 평가 이행 정도는 이렇습니다. 가 되니까. 단점을 행동용어가 아닌 목표 평가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과목에 따라서 행동 목표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목이 있는데, 행동 목표를 기술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교육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예체능 과목이다. 굿즈를 1000번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얘기를 딱 그 얘기예요. 행동용어 아닌 목표 평가가 어렵다. 의도하지 않은 부수효과, 바로 잠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안 된다. 아이즈너가 했던 비판이죠. 교육 성과를 강조해서 교육과정 개선에 한계가 있다. 학생 평가가 아니죠.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또한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을 보면 교육평가를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발전시켰다.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결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여기 장점에 나오는데, 타일러가 처음 그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다. 그래서 평가가 교육학의 학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교육의 정치사회적 역할, 윤리, 도덕적 역할, 복합적인 측면의 평가가 불가능하다. 왜? 행동 목표로 한 거에 측정을, 행동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가지고 수치부를 했으니 행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요소들은 하나도 평가를 할 수가 없었죠. 즉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는 되게 감정적, 정의적 요소이기 때문에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던 거죠. 또한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이행 여부를 보게 되면 각 시범 학교마다 놓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로보스의 괴리 모형에서는 표준을 두고
표준 대비 어디에 해당된다는 걸 찍으면 학교 간 비교는 안 해도 되죠. 표준 대비 비교만 하면 얘가 성과가 낮다 안 낮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괴리 모형은 이렇게 표준 대비로 본 거예요. 최근에 교육과정 평가 모형은 자연주의 모형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인문계 고등학교와 외고 과학고를 같이 비교하는 것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사례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 자연주의 탐구 방법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서 학교에서 그 전문가가 바라본 바를 리포트 형태로 쓰자는 거예요. 사례 연구한 형태로 놓고 그 의미를 제시를 하자는 거죠. 거기에 사용되는 정보는 평가 목표, 구체적인 환경, 주변 조건, 관련 인사의 관심, 관련 주제, 평가 대상, 평가의 가치와 관련된 기준들을 다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는 대로 다 불어. 딱 그 얘기라는 거죠. 전문가한테 네가 보고 너 아는 대로 다 불어. 딱 그 얘기라고요. 총체적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의 수치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과,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뭐 가나안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대안학교와 일반 학교를 같이 놓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고 자료 수집하고 직관 통찰, 귀납적 추리 과정을 모두 동원하는 거죠. 전문가로서 식견을 다 동원한다는 얘기예요. 주관적, 객관적 자료와 질적, 양적 자료를 다 바라보는 거죠. 전문가가 봤을 때 학교의 문화, 분위기, 인터뷰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거예요. 양적 성과로서 교육과정의 총괄평가 결과가 이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이런 평가로 가고 있고요. 이런 평가는 이제 구바와 링컨의 자연주의 평가 모형 같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 그 팔렛과 해밀턴의 조명적 평가 그런 거예요. 자연주의 평가는 평가 대상, 기술, 가치, 장단점을 각각 기술을 해서 쓰는 평가예요. 모든 걸 다 놓고 느낌대로 쓰는 거죠. 전문가가. 조명적 평가는 특정 지점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요소들을 두고 하는 평가가 조명적 평가고요. 프로그램의 근거, 개발 과정, 운영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성과, 문제점 등 특정 그 키포인트에 집중 조명을 쏘아서 그쪽에 대해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안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데 주안점을 딱딱딱 잡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했다라고 해서 조명적 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현재 전반적인 그 평가의 흐름이에요. 학교 평가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자연주의 모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학교 평가가 의미가 남달라요. 왜?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국책 장학금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입생 모집을 줄여야 되는 학교도 있고 정원 감축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학교를 폐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사립대학교는 한 4개의 학교가 폐쇄를 했어요. 뭐에 따라서? 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이게 크리티컬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아직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지가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가 지금 정원 모집이 안 돼갖고 폐교를 한 학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중고등학교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통폐합을 하거나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학교는 통폐합되고 어느 학교는 없어진다라는 것들을 뭘 근거로 판단하겠습니까? 학교 평가 결과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서 연구부장에 있었는데 그 학교가 없어져요. 그럼 다른 학교로 가면 그 학교는 이미 연구부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 뺏기는 거죠. 그 평가가들이 중요해져요. 스크리빙과 스테이크의 판단 모형. 이거는 교육과정에 목표 달성 쪽으로만 공식적 교육과정만 보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비공식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평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스크리빙과 스테이크의 판단 모형이 나온 거고요.
실제 상황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잠재 교육 과정에 관심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 평가였다면, 이게 학생 평가 모형이었다면 잠재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죠. 점수만 딱딱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내신 성적만 내면 되죠. 그래서 이게 그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의 평가자 역할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총괄평가 결과,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바라본 식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외재적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수치 말고의 요소를 봐야 되니까. 객관적인 다른 요소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장점,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평가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교육 실체, 교육을 하는 거, 실제의 장점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크의 반응적 평가 모형의 경우는 그 각각의 그 처한 상황의 여러 단계가 교육 과정의 수행 전, 수행 중, 수행 후로 나눠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그 각각의 그 반응을 보겠다는 거죠. 여러 측면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결과 하나만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이즈너의 감정 비평 모형은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전문가가 감식안과 비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별점 매겼을 때 몇 점입니다. 왜 그렇게 매겼는지 그 근거를 비평을 써가지고 매기는 거죠. 의의는 교육 현상의 특성과 질을 같이 인식하는 거죠. 즉, 왜 감정 비평 모형을 쓰느냐? 양적 성과만으로는 제대로 나타낼 수 없으니 질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질적인 요소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평점을 전문가가 매길 수밖에 없고, 평점을 매긴 거에 대해서 그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 감시관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점수를 왜 이렇게 매겼다는 것들을 근거를 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는 평가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전문가의 식견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왜 그런 식견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매겼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과로 보면 엘리트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잘 보면 엘리트주의 교육을 하는 쪽이 주로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적 비평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적 비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시관과 비평에 의해서 평점이 매겨지는 체육은 대부분 다 엘리트 체육입니다. 무슨 얘기냐? 피겨 스케이트, 체조, 마루 운동 이런 엘리트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의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감정 비평 모형처럼 전문가의 감시감과 비평에 의존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편견과 부정의 개입에 개연성이 있죠. 과거 대학교 입시에서 이런 교육적 감시감과 비평이 이루어지는 실기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항상 있었죠.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근래는 과거에는 이 학생이 와서 피아노 치는 것들을 직접 다 봤는데 요 근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피아노 치는 결과 같은 것들. 왜? 부정 개입을 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토플빔의 의사결정 모형은 바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전문가는 뭐냐면 학교 평가 전문가로서 와가지고 학교의 지금 입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수업 진행은 이런 면에서 봐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사고과에는 이렇게 반영해야 돼요. 성과급을 이렇게 설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죠. 즉 학교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상황평가 결과로 제공하는 거고, 구조화를 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투입평가 결과, 선생님은 뭐 몇 시간이 투입이 됐고 뭐 학교 시설은 어떻게 활용이 됐고 이런 투입을 평가하는 거고요.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업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선생님들이 수업을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결과물로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가 어땠고 학생의 만족도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산출 평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의사결정 특징 모형이고요. 스티븐슨의 소비자 재앙 평가는 말 그대로 학교를 상품 내지는 서비스로 놓고 전문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즉 평가자가 교육 서비스 상품을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제공을 하면 그 리포트를 보고 학부모랑 학생이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아, 이 학교 좋겠네. 이 학교 가서 봐야지. 왜? 우리나라는 지금 그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땅덩어리가 대륙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각 학교를 찾아가서 모든 걸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제3자인 평가자가 평가하는 결과를 보면서 아, 이 학교 좋겠네. 특징은 비용, 소비자유고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각 학교마다 지금 그 학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천편일률적이지만 각 학교마다 학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버리 힐즈에 있는 고등학교는 애지간한 사람 연봉보다 비싸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 학교들이 있죠. 체크리스트 개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PDF로 해갖고 대문에다 띄워놓습니다. 홈페이지 대문에다 띄워놓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평가 결과가 좋다니까요. 세부 내용 보시고 우리 학교를 선택해서 오십시오. 라는 거죠. 그런 평가다. 장점은 교육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왜? 학교 내에서 평가한 정보가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학교 내를 살펴보고 평가한 거니까 뭐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지 학교에서 우리 평가 좋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습니다라는 것들을 방법론 같은 것들을 다 오픈을 해놓고 있어요. 평가 결과 피드백으로 우수한 상품 개발을 자극을 해요. 별점 4.5, 별점 4점 이런 형태로 각 학교가 랭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점 5개짜리 학교 몇 개, 별점 4개 반짜리 학교 몇 개 이런 식으로 다 랭크가 되기 때문에 학교 간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그래야지 별점을 하나도 더 받아야지 학생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알킨의 UCLA 평가 모형, CSE 모형은 교육 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바로 스티븐슨의 소비자 지향 평가 모형과 유사한 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모형이고 정보 선택, 수집 분석 제공, 합리적인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대표적인 그 내용의 5가지 평가 모형을 결합해서 쓰고 있어요. 상황 평가, 프로그램, 말하자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육 과정과 교사를 투입을 하고 학교 시설을 투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들은 학교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가하는 거고 얼마나 개선됐느냐를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의 결과물, 바로 졸업자들이 어떻게 했다든가 진로가 어떻다든가 취학률 뭐 이런 것들, 성공한 졸업생들이 몇 명이 있었다든가 어떤 사람이 대표로 있었다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보는 게 바로 CSE 모형이고 스티븐슨 소비자 재앙 평가 모형이 더욱더 개선된 형태다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즉, 이 평가 모형들은 학생 평가 모형이었으면 대단히 중요했을 거예요.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모형 이거나 학교에 대한 평가 모형이다 보니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학교 평가 모형이다 보니 논술 시험에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냥 읽어 두시는 걸로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험은 가장 대표적인 평가 도구예요. 그 시험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시험을 치렀다라는 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가르친 내용을 타당한 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낸 시험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선생님이 낸 시험이 갖춰야 될 가장 근본적인 덕목은 타당성과 신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과 신뢰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시겠습니다.